바로 고대. 자, 1절에는요. 고조선과 삼국시대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노래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공익인간 뜻으로 바로 단군입니다. 하늘의 신 환웅에게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소원을 빈 동물이 있습니다. 환웅은 100일 동안 동굴에서 버티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곰과 호랑이에게 이야기했죠. 호랑이와는 달리 곰은요, 햇빛을 보지 않고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버티면서 드디어 사람이 됐습니다. 환웅이 이야기했던 100일보다 훨씬 빠른 21일 만에 사람으로 환생한 곰, 그게 바로 웅녀입니다. 웅녀. 사람이 된 웅녀는요, 환웅과 하룻밤을 보내고 훗날 아이를 낳습니다. 자, 단군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떡하니 터를 잡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그 환웅의 뜻을 이어받아서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단군 이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건국한 이름들이 차례로 등장을 합니다. (20대가) 된 주몽은요, 현재 중국 랴오닝성 환인 일대 졸본이란 지역을 도읍지로 정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지었죠. 백제 건국설화에 따르면 온조왕은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셋째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태어난 주몽의 아들이 한반도의 남쪽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나라 백제를 세운 겁니다. 게다가 근데 이 혁거세의 탄생에는요, 아주 신비로운 일화가 숨겨져 있죠. 어느 날 남쪽 하늘에서 이 새하얀 빛이 비추는 곳으로 가 보니까 흰 말이 꿇어 앉아가지고 이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흰 말은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말이 떠나고 난 그 자리, 빛나고 있는 커다란 자주색 알이 있었답니다. 이 자주색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혁거세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한 것처럼 혁거세의 성은 뭐다? 네, 박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혁거세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난 사람들이 둥근 박을 일컬어 박이라고 하였는데 처음에 큰 알이 박처럼 생겼으므로 이로 인해 박을 성으로 삼았다. 자, 이렇게 고조선의 건국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세운 인물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일일 주교 김도현 씨. 네. 혁거세 이후엔 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광개토, 넓을 광. 개척하다. 토, 땅을.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정복 군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백기열 선생은요, 신라시대 천재적 음악가였죠.
자, 근데 왜 백결 선생 떡방아라는 가사가 붙여졌는지는 아십니까? 이게 옷을 기어가지고 입을 정도로 너무 가난한 거야. 이게 이제 명절에서 떡방아 소리가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가난한 거야. 그래서 떡방아를 찢지 못하니까 검은 고로 그 떡방아 소리를 내가지고 그 배고픈 아내를 위로했다는 일화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아 진짜요? 자, 이어서는요, 백제의 마지막 왕 삼천궁녀로 알려져 있는 의자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의자왕 하면 여자에 너무 빠져 있고 삼천육년을 거느리고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조선 시대에 와서 만들어진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의자왕이 신라도 많이 이기고 승리했다는 기록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귀족을 좀 견제해서 어떻게 보면은 왕권 강화에 좀 힘썼던 그런 왕입니다. 어쨌든 의자왕은 어떻게 보면 백제를 좀 부흥시키려 했던, 그리고 노력했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백인에 들어갈 만한 그런 왕이 아닌가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이어 한국을 빛낸 9번째, 10번째 인물도요, 백제 의자왕이 재위하던 시절에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는 660년이었죠. 오늘날 충청남도 논산 지역의 이 황산벌에서 백제군과 신라군이 크게 싸웁니다. 당시 그 신라의 김유신이 이끌고 온 신라군의 수는요, 대략 5만여 명이었고요. 반면 백제 계백장군에게는 5,000명. 계백은요, 이렇게 엄청난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요, 백제군이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해 싸운 끝에 신라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때 홀로 적진에 뛰어든 신라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16살의 관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창은 끝내 백제군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이 관창의 시신은요, 말 한 장에 묶여서 신라군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죠. 어린 병사의 그 희생에 신라군은 백제를 향한 총공격을 시작하죠. 결과는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백제의 계백장군과 신라의 화랑 관창이 바로 일절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김유신은 신라 제29대 왕 김춘추와 함께 신라의 삼국 통일에 힘을 보탠 인물입니다. 그리고 문무왕은 태종 무열왕의 맏아들입니다. 문무왕 때 신라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뤘죠. 자, 그리고 문무왕은 자신이 죽거든 땅이 아닌 동해의 큰 바위 위에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했습니다. 짐은 죽은 뒤에 호국 대룡이 되어 나라를 수호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왜구가 들어오는 길목인 그 동해 가운데 큰 바위에 장사를 지내면 바다의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바위를 대왕암 혹은 대왕바위라고 불렀죠.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까지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문무왕의 절절한 마음 느껴지시죠? 제가 정말 그 운동선수한테 이제 기감이 되는 얘기라 가지고 되게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아 맞지 맞지. 그 동굴에서 하룻밤 지내다가 아 목마르다 하고 옆에
이 액체가 있길래 꿀떡 했더니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야 해골이다. 내가 해골의 이 썩은 물을 먹었구나. 근데 그 물이 너무 달았어가지고 아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해골물도 이렇게 달 수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이 육체는 정신이 지배한다 이런 스토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신라로 돌아온 원효 대사는요. 이후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신라 거리 곳곳을 누비게 됩니다. 그런데요. 당시 불교는요. 오로지 왕실, 귀족들만을 위해서 존재를 했었거든요. 바로 이때 우리가 몰랐던 원효 대사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원효 대사는요. 불교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세요. 밭 가는 노인과 거리의 불황자와 어울리기도 하고요. 또 저잣거리에서 조롱박을 이 광대처럼 두드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승려들이 잘 다니지 않던 이곳까지 돌아다닙니다. 자, 여기서 잠깐! 원효 대사가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했던 파격 행보는 무엇일까요? 주막에 갑니다. 원효 대사는요, 신라에서 천대받는 이들은 물론이고요, 그를 모르는 많은 백성들에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원효 대사의 이런 노력 덕분에 신라의 백성들은 모두 연부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효 대사의 뒤를 이어 나오는 해초. 해초 역시 신라 시대의 승려, 스님이죠. 천축국. 이 천축국은 오늘날 인도를 뜻합니다. 해초는요, 최초로 인도 여행을 떠난 뒤 인도 여행기를 담은 책을 남겼어요. 해초의 뒤를 이어서는 지난 여행 때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장보고는요, 신라의 부자, 군인이죠. 그런데 뭐야? 뭐야? 장보고를 염장의 칼에 찔려 죽은 겁니다. 우와,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니, 분위기 좋았는데요? 그렇죠. 동아시아 바다를 장악했던 해상왕의 너무도 허무하고 허무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장보고의 뒤를 이어서 고대를 빛낸 마지막 인물, 바로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 대조영을 끝으로 고대 인물들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시대의 인물들이 등장할 겁니다. 네,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 이 고려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 누굴까요? 귀주 대첩에서 크게 승리한 강감찬. 강감찬의 뒤를 이어 이름을 올린 인물은 바로 고려의 외교관 서희죠, 서희. 자, 그리고 우현으로 틀어 화포를 준비하라. 모든 화포들 앞서 나온 적선들의 집중적으로 조절. 최무선은 고려 후기의 장수이자 과학자인데요. 최무선이 살았던 당시 고려는 이 왜구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무선은 왜적을 막기 위해서는 화약을 이용한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원나라에서 화약을 수입해 왔기 때문에 그 양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려에서도 저런 화약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렇게 이 최무선은 직접 만들어서 더 많은 화약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 무기는 훗날 왜구 격파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일편단심 목화씨는 가서 이성계 대감께 전하거라. 이 고려를 지키려는 신하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정몽주는 일편단심 마음으로 고려를 지킨 충신입니다. 아, 그래서 일편단심. 아버지 이성계와 뜻을 같이던 이방원은요, 이성계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이 정몽주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조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나 입장이 변하더라도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몽주는 이방원에게 어떤 답장을 보냈을까? 내가 죽어 백골이 되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고려에 대한 충성심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땐 날 찾아오시오. 새나라에서 나랑 같이 사십시다. 어쩌면 다음 생에는 대감을 왕으로 모셨을지도 모릅니다. 정몽주의 뒤를 이어서는요, 고려 말 조선 초기 유학자였던 문익점이 이름을 남겼습니다.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온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목화씨를 기를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난관을 마주하게 된 문익점은 누군가를 급히 찾아가지요. 다름 아닌 장인어른이었어요. 장인어른. 그러니까 문익점은 장인어른에게 목화씨 몇 개를 건네주면서 목화 재배를 좀 부탁을 합니다. 문익점이 목면 종자 2개를 얻어 싸가지고 와서 촌집에 보내어 비로소 목면을 짜서 진상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뜻한 면옷을 입을 수 있는 거는요,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온 문익점과 문익점의 장인 어른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문익점 다음으로 이름을 올린 최충은 고려 문종식의 문신인데요, 동쪽의 공자. 고려를 빛낸 또 다른 인물로는요, 삼국유사를 쓴 이련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척항 감찬 서희거단조 무단정치 정중부 화포 최무선 중림치련 김부시 진울국사 조계종 의찬 천태종 대마도 정벌 이종무 일편단심 정몽주 목화씨는 문익점 해동공자
고려를 빛낸 마지막 인물들 나오지요. 나옵니다. 예, 이제 고려를 빛낸 마지막 인물이자 3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빈칸에 들어갈 가사는 무엇일까요? 1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2번 사람이 곧 하늘이다. 3번 천하에 재능 없는 사람은 없다. 4번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오, 좋습니다. 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누굽니까? 동학. 예, 맞습니다. 동학. 동학으로 유명한 녹두장군 전봉준이 내세운 거죠. 천하에 재능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 말은요, 정조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최영은요, 공민왕 제위 시절에 관직에 오른 고려의 충신입니다. 최영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평생을 살아간 진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최영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살아도 위세가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최영의 조카 사위인 안덕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살인죄로 끌려온 일이 있었어요. 안덕린을 끌고 온 관리들은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높은 관리들은 최영의 친척임을 감안해서 에이, 그냥 죄 삭감해 주자라고 하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영 어떻게 했을까? 안덕민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 헌사가 처결할 일이다. 하물며 내가 순위부에 있으니 어찌 마땅히 추국을 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마침내 헌사로 돌려보냈다. 최영은요, 조카 사위 안덕민의 죄를 삭감해 주려는 관리를 크게 혼낸 거예요. 또 자신 때문에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다른 곳에서 벌을 따져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기까지 한 겁니다. 이 최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직했던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최영을 끝으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많이 여행을 떠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